어,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주제를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에게 미움 안 받아들이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주제라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던 여러 주제 발표에 비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그것도 여러분이 일생 통해서 별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 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무겁습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으면 현대 중공업이라겠고, 현대 헤비인더스트리라겠고, 삼성 헤비인더스트리라겠고, 한질 헤비인더스트리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가볍게 만들 자신은 없습니다. 로봇도 안 나옵니다. 스마트폰도 안 나오고요. 드론도 안 띄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제조,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제조, 그 중에서도 조선업에 관련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라도 얻으실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마린이라고 하는 선박의 항해 통신 장비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발표의 대부분도 아마 항해 통신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선박 전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이 조선 산업에 있어서 IoT, ICT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전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세계 제1위의 조선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산업 분야는 크게 또 두 산업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빌딩이라고 하는 조선 자체와 그리고 선박내 또는 플레이트 내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 시스템을 포함한 기자재 산업,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산업을 우리나라가 최강국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인덱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조량, 또 하나는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장량, 이 세 가지로 통상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의 중국에 추월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어쩔 때는 여전히 우리가 이기다라고 했다가 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인덱스에 맞춰서 보면 어떤 인덱스에 맞추면 우리가 여전히 이기고 어떤 인덱스에 맞추면 우리는 중국에 추월당했고 그렇습니다. 이 조선 신빌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유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반면에 여전히 부가가치를 가진 지식 집약적인 산업은 조선 기자재에 있습니다. 이 조선 기자재는 여전히 유럽을 비롯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어떤 그 유럽과 일본 이런 데서 그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놓지 않고 유럽이 계속적으로 특히 유럽이 그 주도권을 놓지 않는 방법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탑재 규정을 만들어내고 표준을 주도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그것에 관련된 기술을 축적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선박 기록 장치를 달아야 된다는 등 또는 선박 추적 장치를 달아야 된다는 등 또 전 세계적으로 하는 어떤 보안 시스템을 달아야 된다는 등 계속적으로 내놓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놔서 일단 주도권을 잡서 시장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투발 주자들이 차고 올라오면 그 다음 장들이 또 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우리가 계속 추적만 하고 있습니다. 추적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판을 갈아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일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주도권을 확 쥐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 조선기자재 산업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선박 같은 경우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나 국산화율이 여전히 30%, 수년 전에도 여전히 30%였는데 아직도 30%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껍데기만 씹고있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부가가치 제품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관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ICT에 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IoT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 조선 해양 분야에 있어서 ICT 트렌드도 여러분이 흔히 접하시는 ICT 트렌드와 비슷합니다. 정보의 축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축적과 가공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 조선 해양 분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에 적용되는 정보 기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를 알아내는 말하자면 통칭해서 뭐 GNSS라고 하는 그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그리고 센서 그리고 GIS 이 크게 네 가지의 기술이 조선 해양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그 정보 기술에 특히 선박 운항에 관련해 가지고 기술의 발달은 센서 그리고 통신 매체 그리고 정보의 통합과 가공이 분리와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IoT로 가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좀 줄이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IoT로 가겠습니다. IoT의 정의 오늘 하루 종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식상하다고 보고 저는 그 중에서 IoT 중에서 IoT를 구성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즉 네트워크, 센서,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선박에는 이 네 가지의 IoT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어떻게 선박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서입니다. 선박에 있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센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더도 기술적으로는 센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선박에는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데이터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함의 장비라든지 통신장비, 웨더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모션 센서라든지 발라스트 선박 평형수 모니터링하는 센서라든지 로딩 컴퓨터 선박에 화물을 싣는 로딩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센서로서 작용을 합니다.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박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데이터는 이렇게 많습니다. VH로부터 선박의 바닥까지 이르러서 각종 센서들과
각종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센서로서 작동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가 혹시 책자에 너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먼저 자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보완을 한 바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책자와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운항 데이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선박의 재원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또는 선박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기자재의 인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죠. 스태틱한 정보와 다이나믹 정보들이 오히려 더 풍부하고 많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IoT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경우에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지어질 목적이 아니다. 라고 했듯이 선박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위치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치와 시간이 달라질 때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동적인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많은 데이터들이 다 정보가 되고 이 정보가 말하자면 효율화 되고 이것이 안전을 담보하게 되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이런 데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박의 데이터의 특성은 지리 정보와 위치 그리고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아직 그 선박의 네트워크는 일반 사회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과 다르게 여러분들 또는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좀 오래된 타입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장비 간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선박에서 쓰는 특수한 인터페이스 표준이 있습니다. NMDA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 이 표준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기반으로는 아직은 많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최근 2, 3년부터입니다. 선박에도 어떤 이더넷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AN이라고 부르는데요. SA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는데 SAN이라고 하는 표준은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EC 611-450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램의 선박 버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선박의 네트워크 표준, 즉 SAN 표준을 우리나라 HB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국제 표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만간에 나올 표준이 이 네트워크의 보안 표준이 또 IC 612-465이라고 하는 보안 표준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이것도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ICT 또는 IoT에 말하자면 선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선박에는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보이스와 또 데이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각종 네트워크가 있고요. 지금 경향은 이 모든 네트워크들을 단일화된 단일선으로 통합한 것 그리고 와이어리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이 요새 나오는 신조선에는 하나씩 그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성통신이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대양을 나가는 대양을 나가서 아주 리모트 원격으로 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운항을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이런 위성통신과 같이 장거리 통신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에어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위성통신 서비스 업체가 직접 위성을 띄워가지고 통신 위성을 띄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stay connected whenever you are 우리가 이렇게 connected 되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ecure onboard IT security 보안의 문제와 그 다음에 managing your freight centrally, 이것은 말하자면 운항센터에서 육상에서 우리 선배를 세계 어디가 있거나 한 곳에서 말하자면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할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통신 공간을 낮추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해상에서는 이러한 ICT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입니다. IoT의 4가지 구성 요소 중에 서비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분야인데요. 이런 선박에서 나오는 선박 운항하면서 발생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선박별로 또는 시리즈별로, 항구별로, 선박 종류별로, 선대별로, 회사별로, 조선소별로 모아서 상대 관리를 한다든지 연료 절감에 쓴다든지 탄소 배출에 모니터링하는 데 쓴다든지 체제 운항에 쓴다든지 상체 설계를 할 수 있는 데 쓴다든지 또는 용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로 삼는다든지 이러한 것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아무래도 IoT적인 기왕에 오늘 주제들이 다 IoT라면 IoT적인 요소로서 가장 그러니까 근접한 서비스는 요새 가장 핫한 이슈는 연료 절감에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연료 절감이라고 하는 이슈는 조선소가 너도 나도 말하자면 경제선, 에코식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삼았었고요. 선주들도 되도록이면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배를 지으려는 그런 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또 배가 지어질 때는 배가 내가 배를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 계획해서부터 배가 지어지까지 3년간의 터울이 생기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배는 한번 지었다 하면 20년, 30년을 운항을 해야 되는 반에 기름값이라는 것은 여전히 선주들의 그리고 조선소의 메인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선박 운항비의 35%에서 45%가 기름값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전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름값을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ICT가 동원이 되는 것이고 ICT 중에서도 최근에 변화된 IoT가 동원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료 절감을 하느냐? 이 솔루션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4가지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박에 모션 센서를 합니다. 선박 백군대의 모션 센서를 따라서 선박이 어떻게 기우는가, 선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선박이 어떻게 호깅되는가, 세깅되는가, 선박이 왼쪽으로 기울는가, 오른쪽으로 기울는가, 앞으로 서봤는가, 철근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름이 시시각각으로 기름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션 센서를 통해 가지고 선박의 모션과 그 다음에 퓨얼 플로우, 기름의 흐름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기름 양의 측정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오래 모아놓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최적의 이렇게 배가 이런 운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조타를 해라 또는 배를 어떤 상태로 유지를 해라라고 제안을 하는, 그래서 항해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는 것이 연료 절감 솔루션의 가장 큰 기술적인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연료를 그러니까 선박의 추진을 말하자면 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현재까지는 약 1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수심도 있고 바람도 있고 조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의 그 밸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팩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는 속력이 12나트 또는 13나트일 때 또는 20나트일 때 기름이 가장 적게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배는 그러하니 그렇게 그 속력으로 맞춰라. 너희 이 속력은 지금 몇인데 속력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렇게 있고요. 또 선박에는 엔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메인 엔진과 서브 엔진도 있고 이렇게 연료 붙은 엔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엔진들을 어떻게 이번에는 메인 엔진만 써라, 서브 엔진만 써라, 두 개만 써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름 양을 최적의 기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또는 어떤 기상일대에 내가 어떤 항로로 가는 것이 가장 그럴 때는 기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센서로 각종 센서로 보는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환경일 때는 배를 어떤 코스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크게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게 IoT적인 요소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해 통신 장비의 꼬시인데요. 통합 항해 시스템이라고 인테그레이티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레이더가 주도하던 어떤 그 항해 장비가 요새는 이제 전자 해도를 포함해서 통합 항해 장비로 갑니다. 이 통합 항해 장비에는 선박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IoT의 네 가지 요소를 다 결합한 어떤 기술적인 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증강현실 운항 시스템입니다. AR, Augmented Reality를 이용한 시스템인데요. 이것처럼 말하자면 투명 모니터에 보이는 이건 사실은 이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앞에 실시간 시각정보에 배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정보를 투영을 해서 합쳐서 항해사로 하여금 말하자면 비주얼하게 마치 버추얼 리얼리티를 보는 것처럼 항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배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보이지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가야 될 배 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부위가 이 부위마다 또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가리키는 것, 부위 오른쪽으로 가라 라든지 또는 이 부위 다음에는 그 부위가 열렸으니 피해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배가 이 배의 이름 보시고 이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은 이런 화물이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라라든지 또는 이 배는 지금 부산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지금 일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배다. 이 주변에 있는 배의 정보까지도 여기에 다 이 스크린에 다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터미네이터 I처럼
마치 구글 안경을 쓴 것처럼 어떤 이런 투명 스크린상에서 볼 수 있게 항해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비주얼 내비게이션의 말하자면 정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형이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IMO라고 하는 국제회사기구에서 앞으로 2018년부터는 선박에 있는 각종 항해 통신 장비는 반드시 이 내비게이션과 호환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이 뭐냐, 즉 이건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4S입니다. 그래서 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이 4S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의 정보가 육상에도 공유되어야 하고, 그것도 맨투맨이 아니고 머신 투 머신으로 공유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통신함으로써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말하자면 이게 뭐 결국 종국에는 무인 항해라고도 하겠지만 무인하면 되지 않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 쇼사이드에 있는 각종 시스템과 선박 사이드에 있는 각종 시스템과 데이터가 커뮤니케이션 링크를 통해 가지고 긴밀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국제해상기구에서 강제화하는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이걸 하는 까닭은 이제 한번 이 시장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하자면 속대로 나가기 시키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쓸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조선 기자들은 서로 호환이 돼야 된다. 서로 국제 표준화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십입니다. 스마트십이란 뭐냐? 제가 보는 적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가능한 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S가 가능한 배가 그 이야기는 육상과 끊임없이 통신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 그러한 지능을 가진 배, 이것이 바로 스마트십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스마트십으로 통해서 비로소 우리나라가 그동안 놓쳤던 조선 기자재 시장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 해양 분야에 있어서 ICT 융합, 그것을 IoT 관점에서 바라본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잠시만, 무대 잠시만 계셔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관계로 질문을 받고 대답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료를 절감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풍향 풍속을 측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통로를 이제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럽으로 이동한다면 이제 수에즈운을 통과하고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그 선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선로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선로를 맞춰보고 풍향 풍속을 조절해서 그 연료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어쨌든 그 차차하고 우선 그 연료 절감하는 데는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그 대안상에서 어떤 풍향 풍속을 보고 내가 항로를 결정을 해서 정해진 항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게 어떻게 연료 절감을 할 수 있느냐라는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질문을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연료 절감 솔루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선주한테 이거 쓰면 연료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관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게 연료 절감이 되느냐, 그냥 항해 잘해서 또는 날씨가 좋아서 연료 절감 연료가 덜 쓸 수도 있고 마치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말하자면은 내가 연료가 좀 많이 썼다면 배가 그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좀 많이 실어서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 요인 때문에 연료가 많이 썼고 또 연료가 절감됐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게 가장 티피컬한 어떤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썼다라고 하는 그 원인은 이제 그걸 증거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질문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선박을 운항하다 보면 너무 많은 요소가 선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12가지 요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연료 절감 솔루션을 처음 배에 설치하고 약 3개월 동안 그냥 데이터만 무조건 담습니다. 데이터만 무조건 담습니다. 그래서 어느 좌표에서 기온이라든지 또는 수온이라든지 또는 수심이라든지 또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각종 그리고 내 선박의 기울기라든지 선박의 어떤 그 로딩 현황이라든지 또는 내 운항 코스라든지 각종 정보들을 다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계속 운항만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토가 작용한 아주 복잡한 수식에 의해 가지고 이 3개월 동안의 항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였으며 그래서 그때의 연료 사용량은 얼마였으며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배는 특정한 배입니다. 아주 그 배마다 다 항해이 틀리기 때문에 이 배는 어떠한 상태일 때 어떠한 선박 착화 상태일 때 가장 기름이 적게된다라든지 이러한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데이터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는 이게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선박 배는 앞으로 기울는 게 낫다든지 좀 틀고 가는 게 낫다든지 약간 기울고 가든지 속력을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이 말하자면 항해사에게 또는 기관장에게 제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를 이쪽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에들 가보시겠는데 자꾸 질문을 네, 마지막 가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네. 아시아에서 조선 산업이라고 하면 일본, 아직 목소리가 좋은가 보죠. 여자분들이 다 쳐다보시네. 네. 농담입니다. 네. 일본, 한국, 중국이 독립 상태로 서로 경쟁 화합하면서 뭐든지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증강현실이나 IoT나 이런 건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만큼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혹시 우리나라는 이런 쪽에 지금 이렇게 힘을 쓰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조금 더 독특한 뭔가를 집중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일본이라면 뭐 한국, 중국과 다르게 더 특화된 뭔가를 한다든가 뭐 중국은 대륙이 크니까 반대로 뭘 더 이렇게 한다든가 약간의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해통신장비라고 하는 조그만 부분을 하는 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국제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발표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면 잠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제가 산업통상자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시점에는 오히려 그 심사위원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어쨌든 내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금을 받아서 그 사실을 또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를 했더니 같은 발표 때 일본에서도 증강현실을 들고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살짝 앞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맞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했습니다. 견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료 절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오히려 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럽이 제일 성공적이고요. 솔루션에서 유럽이 제일 성공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자금을 들여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글쎄요, 아까 발표하는 중에 중국은 그냥 중도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앞서가는 그 전략을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이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단순 면접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은 시빌딩 자체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시빌딩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중국에서 저희 회사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한테 기술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중국에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상자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합은